그럼 계속 이어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근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다음은 이 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 무덤 그림과 그 안에서 발견된 묘지석의 사진이랍니다. 이 묘지석에는 이 왕이 뭘로 표현됐다? 황상이라고 표현됐답니다. 황상. 바로 황제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연호. 자, 황상이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 그건 독자적인 연호였던 대흥이 사용된 점을 통해서 발해와 이 당이 대등하다는 의식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제 독자적인 연호였던 대흥을 사용했다라는 점. 자, 이건요, 어느 나라, 어느 왕이냐? 발해의 문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발해 이제 문왕에 대한 업적을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발해 발전 과정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698년도 동모산에서 이제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대조영의 뒤를 이어서 무왕이 이제 집권하게 됩니다. 자, 이 무왕 때는요, 당나라와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게 되죠. 당과. 또는 신라와도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발해란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했잖아요. 근데 그 고구려를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예요? 바로 이제 신라와 당의 연합군, 나당 연합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왕 때는 당과 신라와 적대적인 관계, 그 바로 발해 건국 초기 때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와 함께 독자적인 연호라고 할 수 있는 또 인한이란 독자적인 연호를 또 사용했다는 점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과 신라와 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이 당나라에 장문유 장군을 보냅니다. 당의 이제 산둥반도에 있는 덩저우, 바로 등주 지역이죠. 이곳에 이제 장문유 장군을 통해서 산둥 지역을 공격하겠다라는 거, 그 사실도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문왕 때 가죠. 문왕 때 가면은, 이 무왕 때의 어떤 그런 적대적인 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당과 친교 관계를 맺게 되죠. 자, 그러면서 당나라의 제도도 받아들입니다. 바로 삼성 육부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죠. 물론 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뭐 유교적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또 독자적인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다. 이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신라와도 어느 정도의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신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경으로 수를 천도한다라는 거. 수를 옮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대흥, 그쵸? 그 다음에 보력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또 사용했다는 거. 우리 대흥은 알겠는데, 보력. 이거는 문왕 말년에 이제 보력이라고 하는 또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문왕 이후에 이제 선왕 때 가면은 이제 발해 전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하게 되고요. 요동 지역까지 이제 그 영토를 넓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해 전체를 따져서 봤을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으로부터 해동선국이라고 하는 칭호를 또 얻게 됩니다. 동쪽에 가장 번성한 국가다라는 어떤 칭호를 얻게 되고요. 이와 동시에 이제 지방 제도도 정비합니다. 지방 제도 정비합니다. 5경 15부 62주. 자, 그러다가 926년도에 거란의 압력과 동시에 귀족들의 어떤 권력 투쟁이 휩싸이면서 926년도에 거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까지 요 발해 발전 과정을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린성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이거는 누구죠? 바로 대조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2번 삼성육부의 중앙관제를 정비했다. 이게 바로 문왕에 대한 내용.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장문유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덩저우 지방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무왕 때의 모습입니다. 무왕 때. 4번 5경 15, 62제 지방행정조직을 확립하였다. 어느 왕 때요? 선왕 때 모습이고요. 5번 전성기를 이루어 당으로부터 해동선국이라 불렸다. 이것도 역시 선왕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갈게요. 밑줄 그은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또 문화유산에 대한 문제죠. 이번 호에서는 뭐 뜩뜩 나옵니다. 자, 삼국시대부터 해서 조선 후기까지의 문화재 에 대한 모습들, 거의 과학기술에 대한 모습들 여러분들 찾아내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삼국시대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금소괄자본, 요 문화재를, 문화유산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예요. 일단 기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자, 기역은 돌무지 무덤이에요. 돌을 정밀하게 쌓아 올린 그런 무덤 형태죠. 자, 이 돌무지 무덤은 어느 나라 때, 어느 나라에서 유행을 했었냐? 바로 고구려 초기 때 유행한 거죠. 고구려. 자, 고구려 초기 때 유행했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백제 초기 때도 이 무덤 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제의 어떤 무덤 양식, 초기 때 무덤 양식이 바로 고구려의 무덤 양식을 계승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자, 이때 고구려 초기 때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라면 바로 장군총이 있습니다. 돌무지 무덤은요, 장군총. 이게 뭐 광개토대왕 무덤이냐, 뭐 장수왕 무덤이냐, 뭐 여러 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백제 초기 때 무덤, 대표적으로 서울에 있는 석천동 고분이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이 있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니은. 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우리 알고 있죠? 직지심체요절입니다. 현재 프랑스 국립박물관, 바로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죠.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1477년 고려 말에 제작된 금속 활자본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제작됐냐면요, 바로 청주에 있는 사찰에서 제작이 되죠. 청주 흥덕사란절에서 만들어졌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바로 이제 직지심체요절이라면, 현존하지 않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알려진, 추정되는 금속 활자본이 있죠. 뭡니까? 상정고금 예문이 있죠. 1233년 고려 중기 때 제작된 거예요. 자, 그 정도도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문제를 체크하실 수가 있죠.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뭐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나머지 것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기하학적 건축 원리가 적용된 석굴사원, 이거 뭐죠? 경주에 토암산에 있죠. 바로 석굴암입니다. 예전에 이제 석불사라고 불렸었는데 지금 이제 석굴암이라고 불리고 있죠. 석굴암이에요. 석굴암. 석굴암입니다. 조선전기 한양을 기준으로 제작된 역법서, 이게 세종 때 제작된 거예요. 예, 뭐죠? 칠정산이죠. 칠정산. 칠정산 내외편이 있죠. 내편, 외편. 자, 거중기를 활용해서 쌓은 경관 구조의 성곽. 이거는 이제 수원에 있는 거예요. 화성이 되겠어요. 화성. 화성. 자,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에서도 한번 볼까요? 팔만대장경은 언제예요? 이거는 이제 고려 무신 정권 때 이제 몽고가 침입을 해오죠. 그러면서 이제 강화도로 이제 결국은 지배층이 결국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불심으로 이제 몽고군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된 게 바로 팔만대장경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이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팔만대장경은 또 다른 말로 이제 제조대장경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다시 조판되었다. 그러면 언제 또 처음으로 조판되었냐? 바로 거란 침입 때. 그에 앞서서 거란 침입 때 이제 초조대장경, 거란의 침입을 불심으로 또 이겨내겠다 해서 초조대장경이 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대국 부인사에 저장이 되는데 이게 몽고 침입 때 불타 없어져요. 소실돼 버리거든요. 그 외에 다시 제작돼 돼서 팔만대장경을 또 다른 말로 제조대장경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천마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대표적인 이제 신라가 왕권을 강화하는 시기, 바로 마립간 시기에 제작된 어떤 만들어진 무덤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표적 천마총이 있고 금관총, 요걸 뭐라 그러냐?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통일되기 이전이죠. 자,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 그러니까 돌무지 무덤하고 조금 다른 게, 이거는 신라입니다. 신라 초기죠. 요거는 이제 왕의 이제 껴묵거리, 그렇죠. 부장품이라 왕의 관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이제 돌을 쌓습니다. 돌을 쌓고요. 그 위에다 이제 봉분을 올리는 거죠. 흙을 올리는 거예요. 흙을 올리는 형태. 요게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 상당히 이제 들어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유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굴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돌무지 무덤 이후에 이제 고구려 중기 후기 가면은 이제 굴식 돌방 무덤 양식으로 바뀌거든요.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는 굴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돌방이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기가 매우 쉬워요. 그래서 다 털려버렸어요. 다 털려가지고 남아있는 건 뭐예요? 벽에 있는 벽화밖에 없는 거예요. 예, 도굴이 상당히 쉬웠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백제 또 중기 웅진시대 가면은 또 무령왕릉이 있죠. 무령왕릉.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던 무령왕릉 정도도 벽돌 무덤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같은 경우도 뭐죠? 이거는 이제 불국사 3층 석탑, 즉 석가탑에서 나온 불경이에요. 두루마리 불경인데, 이거는 이제 가장 오래된 세계 최고의 또 목판 인쇄본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자, 12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갈게요. 가다. 가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우리 고려의 토지 제도, 바로 고려의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토지에 대한 변천입니다. 자, 딱 보시면 알겠지만 경종 원년에 뭐 전식과가 되겠죠. 그렇죠? 전식과에 대해서 묻는 문제네요. 고려의 대표적인 토지 제도라면 전식과입니다. 이 전식과의 특징 간단하게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이거는 관리의 복무 대가예요. 월급이죠, 월급.
근데 월급을 어떤 형태로 줍니까? 땅을 그대로 주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가져가 아니죠?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져가 이거예요. 자, 바로 수조권에 대해서 그 권한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전지를 줍니다. 땅에서 나오는 세금도 주고요. 그 다음에 시지라 그래갖고 땔감에서 나오는 그 세금도 주는 거죠. 형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세 번째, 사후.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 돼요. 반납을 해야 되고, 세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세습이. 반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세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나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나다. 이 전시과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가는 일단은요, 경종 원년에 이제 제정된 거예요. 요걸 뭐라 그러냐? 시정전시과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해서 시정전시과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직관이나 상관이 나옵니다. 직관은 뭐냐면요. 현직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관직이 있는 사람이에요. 품계도 있고 관직도 있는데 상관은 뭐냐면 품계는 있어요. 근데 직관, 관직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전직 관리예요. 현직 관리, 전직 관리. 자, 이거는 전 현직 관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관리들도 은퇴 후에 연금이 보장된 거죠. 그런데 나눠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관직 플러스 뭐죠? 인품이 들어가요. 관직은 분명히 객관적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관적 기준, 인품을 어떻게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주관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주관적 기준이 들어간다는 거. 이게 바로 시정전시과고요. 나를 볼게요. 나는 한번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개정전시과. 바꿨다라고 해서 개정전시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 현직 관리에게 주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제 이 수조권을 주는 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뭡니까? 인품이 없어지고요. 관직만 기준입니다. 관직. 오직 관직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다 보겠습니다. 다는요, 다시 한번 바꿉니다. 뭡니까? 경정전시과가 돼요. 경정전시과. 다시 고친다라고 해서 경정전시과인데, 여기 보시면은 양반전시과를 다시 고쳐 정화했다. 양반전시과를 어떻게 고쳤냐면, 전까지는 전현직 관리에게 줬잖아요. 이제는 뭡니까?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거예요. 왜? 관직수는 점점 늘어났는데, 토지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현직 관리한테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은퇴 이후에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도 뭘로요? 관직, 역시 관직만 그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쉽게 풀이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번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공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맞죠? 맞는 거고요. 2번 관직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관직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한 건 맞죠? 그다음 3번 현직 관리를 중심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현직 관리 중심으로 토지를 지급한 거 맞습니다. 4번 가나는요. 시정과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경기 지역을 한정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자, 경기 지역을 한정해서 토지를 지급한 건요. 고려 말에 이제 시행되었던 과전법입니다. 바로 조선 초기 때까지 계속 이어졌던 과전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죠. 5번 가나다.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을 인정했다. 맞죠? 수조권을 인정한 거. 제가 아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갈게요. 밑줄근 이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중앙의 오품 이상 관리에게 국정에 관한 의견을 받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왕권을 강화하고 유수통치제를 확립하는 데 활용할 것이요. 특히 여기에 나오죠. 키워드는 여기에 나옵니다. 이 정책을 실시할 것이요.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인답니다. 자, 최승로와 항상 환상의 호흡을 맞추는 왕이 있죠.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 최승로 하면 무조건 성종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였죠. 시무 28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뭡니까? 유교 정치를 구현하겠다. 유교 정치를 구현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고려 시대에는요. 이거 조선 시대. 일단 조선 시대에는 외워야 될,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반면에 고려 시대에는요. 이 왕들에 대해서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요 4명의 왕만 알면 돼요. 태조 왕건, 그다음에 4대 광종, 6대 성종, 그다음에 마지막 고려 말에 공민왕까지. 요 4명의 왕의 업적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가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성종. 최승로의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를 구현하고 됐다. 자, 어떤 정책을 펼쳐나갔는지 한번 볼게요. 성종의 정책. 첫 번째, 뭡니까? 유교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불교 행사를 억제하셔야 됩니다. 불교를 억제하자는 게 아니에요. 최승로는요, 불교를 억제하자, 불교 사찰들을 없애자 이런 게 아닙니다. 불교 행사. 대표적인 불교 행사가 뭐 있습니까? 연등회, 팔관회. 자, 이 연등회, 팔관회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성대하게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 낭비하는 세금들이
조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당연히 파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불교 행사를 억제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확충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는 단지 수신의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몸을 닦는 곳에만. 그다음에 치국, 나라를 통치하는 유교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관을 파견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바로 외관이라고 한 건 지방관 파견이죠. 어디에다가 전국에 이제 12목, 중요 요충지에다 12목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하라는 이런 어떤 요청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뭐 있습니까? 국자감을 설립합니다. 국자감. 국자감을 설립하고 정비하는 모습들 보이죠. 중앙 최고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자감을 설립하고 정비하였다. 네 번째, 당의 제도를 수용하죠. 대표적인 것이 이성육부체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성육부체제, 우리 당나라 그 중앙정치제도라고 한다면 삼성육부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고려만의 방식으로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이제 이성육부체제를 또 운영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가시면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좀 어려운 건데 향리제도라는 걸 두었다는 거. 향리제도. 여러분들 향리라고 한다면 우리 조선시대 가면 향리는 뭐예요? 우리 그저 지방관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게 향리입니다. 향리. 그 향리제도를 도입한다. 당시 원래 향리들은요, 토착 세력들이에요. 고려시대로 치자면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초기 때는. 호족이었죠, 호족. 근데 호족들인데 중앙 귀족으로 편입이 안 된 그런 호족들, 지방에 있어 많은 호족들이 있습니다. 그 호족들을 뭘로요? 이제 지방관을 보좌하는 그런 어떤 향리로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하지만 고려시대의 향리들은요, 주변에 있는 향리들은 이제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했었겠지만 속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었던 속현 지역에서는 향리들이 그 지역을 남대로 통솔하는 그런 또 역할도 담당했었다는 거. 아직까지 조선시대보다는 향리의 역할이 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아시겠죠? 예. 요런 내용들 잘 체크하시면서 이게 성종의 업적이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답 한번 찾아볼게요. 노비안건법을 실시했다. 노비안건법, 불법적으로 소유한 노비를 양민으로 풀어주는 정책. 예, 요거 광종 때죠. 2번,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3번, 인사권을 가진 정방을 폐지하였다. 자, 인사권을 가진 정방, 정방이라고 한다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인사기구입니다. 바로 이제 무신정권, 최후가 만든 그런 어떤 인사권 담당 기구입니다. 이걸 근데 폐지한 건 언제 폐지했을까요? 이거는 공민왕 때 가서, 고려말 공민왕 때 가서 폐지를 하게 됩니다. 4번,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했다. 사심관제도 이거 태조 왕건이죠. 5번,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왕건입니다.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과거제 도입. 자, 당시 이제 중국에서 귀화했던 후주 출신의 쌍계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도입했다. 광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갈게요. 가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나왔죠. 예.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게 바로 고려의 대외관계, 그쵸? 고려의 어떤 외침. 고려의 대외관계 흐름들을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 흐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요 문제는 아주 매우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0세기에서 11세기입니다. 11세기. 요 때에는요, 누가 이제 우리 고려로 많이 침입을 해옵니까? 바로 거란입니다. 거란. 거란 지금 침입했죠. 거란 같은 경우는 요 나라를 세우게 됐죠. 요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우리를 상당히 침입을 합니다. 3차 침입. 대표적으로 3차 침입이 있죠. 1차 침입 때는 누구의 활약?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했다. 2차 침입 때 양교의 활약이 있었고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실 거야. 그러다 12세기에 오면요. 누가 또 그 영역을 확대하냐? 바로 여진족입니다. 여진족. 자, 여진족은 이제 나중에 금이란 나라를 또 세우게 되죠. 자, 그러다가 13세기 또 외침이 있죠. 13세기 오면 누가요? 몽고족이 침입을 해옵니다. 몽고족은 중국에다가 이제 원이란 나라를 세워서 나중에 힘이 강성해지면서 우리나라를 간섭하는 원간섭기 시대의 대표적인 또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4세기 오면은 누가 또 침입을 해옵니까? 중국 쪽에서 홍건적. 그 다음에 이제 외구의 침입이 있습니다. 군대 형태를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이런 어떤 끊임없는 외침 속에서 이제 그 대외 관계가 계속 형성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살리타이가 천인성을 공격했고요. 병난을 피해서 성 안에 있던 승려가 활을 쏘아 살리탑을 죽였다. 자, 이게 뭐냐면, 몽고 2차 침입 때입니다. 2차 침입 때
처인성에 있어. 지금 용인에 있어요. 용인 처인구 아시죠? 그 처인성입니다. 그 처인성에 있었던 그 승려 김윤우가 당시 몽고의 최고 장수라고 할 수 있는 살리타이를 사살시켰죠. 요건 몽고가 2차 침입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승려 김윤후의 활약이죠. 승려 김윤후의 활약. 요게 이제 뭐예요? 가가 되겠죠. 가. 자, 두 번째입니다. 윤관이 아래기를 신이 여진에게 패배한 까닭은 그들은 기병이고 우린 보병이어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무반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숙종에게 건의를 하게 되죠. 윤관이. 그쵸? 하게 되면서 이제 특수부대였던 별무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동북 쪽에다가 동북구성을 또 축조하기로. 동북구성을 축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여진족이 물러나지만 이제 좀 더 통합을 통해서 여진족이 이제 부족들을 통합을 하면서 그 힘이 강성해지면서 이제 금이란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아래쪽으로 밀고 나옵니다. 송나라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남송 시대가 열리게 되고 화북 지역과 만주 지역을 완전히 여진족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고려에게 군신 관계, 바로 이제 4대 관계를 요구하게 되고요. 그 4대 관계를 들어주자는 쪽이 있었죠. 바로 개경파가 되겠어요. 문벌귀족 중심의 개경파 세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어찌 감히 이 여진족에게 그 4대 관계를 여진족의 4대 관계를 들어줄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하는 서경파 세력이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서경파 세력들이 결국 어디로? 서경에 나라를 세우게 되죠. 대위국가 나라를 세우고 대화국을 만들고 연호를 천계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로 서경의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 당시에는 묘청의 난이 되겠죠. 결국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되지만요. 자, 그런 어떤 역사적 흐름의 관계들 잘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요게 두 번째 나가 되겠죠. 다 보겠습니다. 거란주가 직접 보병과 기병 40만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흥화진을 포위하자 양규, 이수화 등이 굳게 지키며 항복하지 않다. 양규 나오고요. 거란주 나옵니다. 바로 거란이네요. 자, 이때 이거는 거란의 2차 침입되죠.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현종이 어디까지,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결국은 이제, 현종의 거란 입조를 조건으로 해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거부를 하게 되죠. 거란의 군인들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양규가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치는 상황. 자, 그러면서 이제 거란족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되죠. 그게 거란의 2차 침입입니다. 바로 양규 장군의 활약이 이때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다가 되겠죠. 라보겠습니다. 왜구가 연산의 개태사를 도륙하고, 연산의 개태사는 지금 논산의 개태사, 사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박인가 패하여 죽으니 최영이 이를 듣고 자신이 출격해서 요청했다. 1376년에 있었던 거죠. 이거는 뭡니까? 최영 장군이 활약했던 홍산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라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다 나가라. 몇 번 있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갈게요. 16번. 다음 시나리오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보현으로 행차하는 길 오문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뭘까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명으로 수백 회를 하는 중, 그쵸? 대장군 이송이 상대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자. 문신 한 대가 이송을 막아선다. 뺨을 때려. 대장군이란 자가 어찌 병사 한 명을 이기지 못하느냐? 라고 합니다. 젊은 놈이에요. 상당히 젊은 문신이에요. 내가 젊은 문신에게 이런 수모를 당한단 말인가. 그러자 옆에 있던 정중부, 그쵸? 우리 많이 들어봤죠? 무신 정권 초기 때. 내 이놈 한내야. 이송이 비록 무신이긴 하나 벼슬이 상품인데 어찌 이처럼 심하게 모욕하는 것이냐. 라고 했죠. 딱 보면 알겠죠. 뭡니까? 무신 이후에 이제 무신 정변이 발생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1170년에 있었던 무신 정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무신 정변이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요. 이 고려 중계 기본적인 어떤 그 고려 사회의 모습이 뭡니까? 문벌귀족 사회라 했잖아요. 문신들을 일단 우대해요. 문신 중심입니다. 문신 중심. 대표적으로 정준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수염을 김부식 아들, 20살, 20대인 그 아들에게 뭡니까? 불장난을 당해요. 이 수염을. 수염이 불장난을 당하는 그런 꼴을 또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신들을 엄청 깔보고 무시하는 거죠. 무신들의 차별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결국 무신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뭐 무신 차별 속에서는 이제 하급 군인들도까지도 이제 많은 차별을 또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려한 사회 자체는 이 문신들을 뽑는 이 과거 제도가 있었죠. 광종위에 과거 제도가 시행되면서 뭐 제술과라든가 명경과가 있는데 묵신들을 뽑는 그 과거 제도는 없어요. 묵과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 힘센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단 말이야. 당연히 이제 무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니들은 뭐 아는 게 뭐 있어? 뭐 시험도 안 본 놈들이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왕이 이제 보현원을 행차하게 됩니다. 놀러 가는 거죠. 예, 보현원 행차 중. 행차 중에 이제 결국은 이 무신들이 결국 이걸 디데이로 잡았죠. 디데이로 잡고 의종을 결국은 쫓아냅니다. 의종을 쫓아내고 이 의종을 어디로 보냅니까? 거제도로 유배시켜버리죠. 예, 거제도로 유배를 시켜버리고 누구를요? 명종을 즉위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무신 정변이 발생한 후 이제 무신 정권이라는 거 성립합니다. 언제까지요? 이제 강화도까지 갔다가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는 1270년 정도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이제 무신 정권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정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무신 정권 때 안에서의 그 왕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주도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 무신 정권 때 왕들은 그저 여러분들 별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한번 찾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자, 보겠습니다. 왕의 장인인 김홍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언제죠? 통일신라 때 신문왕이죠. 통일신라 때 신문왕에 대해서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의 장인이었던 김홍돌이 진골이죠. 자식도 왕이 되고 싶은데 왜 무열왕 이래로 아주 직계 자손만 자꾸 왕을 하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품고는 난을 일으켰다가 결국 신문왕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이후에 이제 신문왕에 의해서 이제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통일신라 시대의 모습입니다. 2번 묘청이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했다. 이건 어느 주장입니까? 서경파죠. 서경파. 금국 정벌을 주장하면서 서경천도 운동을 벌이죠. 1135년도입니다. 이건 1135년도. 예. 문벌 귀족 사회 시기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의종이 왕위에 설거나 거제도 추방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이자겸이 왕실의 외척이 돼서 권력을 독점했다. 이건 문벌 귀족 사회입니다. 고려 중기 때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이자겸의 난이 발생한 게 언제예요? 예, 이자겸 반이 발생한 게 1126년이잖아요. 그렇죠? 이자겸이 이 시기에 이제 왕실 외척, 예종과 인종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요. 자, 예종에게 시집 보낸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손자에게 또 딸을 시집 보낸다. 예. 누구하고? 이모하고 결혼하는 그런 꼴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이자겸이 왕을 볼모로 잡아갖고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됐죠. 나중에 척준경을 통해서 잡아왔는데 나중에 그 자기네 부하였던 척준경이 결국 또 칼을 맞고 난이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5번 김부식이 서경의 반란군이 진압하기에 출정하였다. 결국 이 서경파들은요, 결국 서경천도 운동이 누구에 의해서? 김부식의 광군에 의해서 결국 진압이 되게 됐죠. 1136년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무신정변 이전의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갈게요. 딱 봐도 알겠습니다. 지도와 같은 행정구에 나타난 시기의 지방제도에 대해서 묻는 문제네요. 고려시대네요. 고려시대. 뭐죠? 오도 양계입니다. 오도 양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있죠. 서울 주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삼경이라 해서 대표적인 특별 행정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 행정구역. 뭐 개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동경, 경주였는데 나중에 이제 남경으로 또 바뀌게 되죠. 이런 삼경 체제로 오도 양계, 경기, 삼경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걸 묻냐? 바로 오도 양계에 대해서 이제 주로 묻고 있는 거네요. 오도 양계에 대해서. 자, 오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일반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행정구역. 여긴 누가 파견됐습니까? 바로 안찰사가 파견됐죠. 자, 양계는 누가 파견되죠? 이거 군사행정구역이에요. 군사행정구역. 누가요? 병마사가 파견됐죠. 대표적으로 이제 오도, 일반 행정구역 오도에는요, 밑에는 그 이하에는 이제 군현들이 있죠. 주현, 우리가 흔히 군현이라 표현하거든요. 뭐 주현,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무슨 주, 무슨 현. 이런 주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방관들이 파견이 됩니다. 지방관들이 파견이 되는데, 오도 밑에 있는 속현들이 있어요. 속현들. 좀 작은 도시들 얘기하고죠. 작은 고을들. 이 속현에는 지방관 파견이 안 돼요. 지방관이 없어요. 그럼 이 지역은 누가 통솔한다? 바로 향리들이 이 지역을 통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주변에, 그 주변에 있는 주현에서 물론 이 속현을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통치의 어떤 그런
통치는 향리들이 통솔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향, 부곡, 소 등이 있다. 자, 향, 부곡, 소. 특수행정구역이죠. 고려의 특수행정구역. 요건 좀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향, 소, 부곡이죠.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이들은요, 일단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신부는 양인이에요. 예, 신부는 양인이지만, 자,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 천민 대우를 받고 있어요. 아, 그쵸? 우리가 신량 역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다른 주현보다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세금 부담이 높았다. 자, 그리고 거주 이전. 이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이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냐? 향이라든가 부곡은요, 주로 이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수공업입니다.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래서 그 만든 물품들을 국가에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대표적인 또 수공업 형태가 이제 소수공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이런 내용들도 가볍게 또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지방제도에 대한 내용을 찾아내시면 돼요. 경제소를 설치해서 유양소를 통제했다. 이거 조선이죠. 예. 경제소, 유양소. 유양소는 이제 대표적인 향촌의 양반들의 자치기구라고 볼 수 있죠.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또 중앙에서 경제소를 또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2번, 전국의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것도 역시 조선시대입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속현에는 지방관을 파견 안 되는데, 조선시대 가면은, 전국의 곳곳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자, 상수리제를 통해서 지방세력을 견제했다. 이건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통일신라. 통일신라 시대 때의 모습입니다. 상수리제도.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방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오소경을 설치해서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하고자 했다. 역시 뭡니까? 통일신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그럼 정답은요? 5번. 국경에 병마사를 파견해 적의 침에 대비했다. 맞는 내용이에요. 정답 5번입니다. 18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가에 대한 설명. 내가 듣건대 덕이란 오직 정치를 잘하는 것 뿐이고, 정치의 요체는 백성을 잘 기르는 데 있다. 나라는 사람을 근본으로 삼고 사람을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고 하였다. 쭉 내용이 나오는데 핵심이 뭐야? 키워드. 태조께서는 흑창을 설치했다라고 해요. 태조. 여기서 태조는 누구예요? 이성계? 아니죠. 왕건이죠. 왕건. 그렇죠?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 태조 왕건이 고려한 나라를 건국하자마자 무엇을 설치합니까? 민생 안정을 위해서 취민 유도라고 해서 10분의 1세를 거둡니다. 적당히 거두자. 민들에게 세금을 취할 때 도가 있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취민 유도라고 하죠. 와 동시에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흑창을 설치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흑창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빈민 구제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지들을 구제하자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빈민은 누굴 얘기하냐? 바로 대부분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이 왜 빈민입니까? 라고 할 때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죠? 언제쯤 떨어질까요? 가을에 추수하면 봄철에 떨어져요. 그럼 국가에서 봄철에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추운데 봄에 대출한다. 그래서 가을에 농사를 잘 됐을 때 납부해라. 추납의 어떤 그런 형태를 띈 게 바로 이제 이 흑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흑창 앞에는 뭐가 있었죠? 고국천왕 때 이제 제정되었던 진대법. 알고 계시죠? 진대법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요게 이제 언제 변경되냐 한다면 성종 때 와서요. 바뀌죠? 뭘로요? 의창으로 바뀝니다. 의창으로 바뀐다. 바로 이제 흑창이라든가 의창.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예. 흉년의 빈민에게 양식이나 종자를 빌려줬다. 쉽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나머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설치한 임시기구.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구제도감 또는 구급도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번.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두어 한자를 치료했다. 이걸 뭐라죠? 동서대비원이며 동서대비원. 4번. 국학에 설치되어 관학 진흥을 위해서 재정을 뒷받침하였다. 자, 장학재단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양형고. 예종 때 이제 설치되었던 양형고입니다. 고려 중기에 가면은, 이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해서 이제 사학 시비도가 융성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학이 이제 사교육이 융성한 시기예요. 이때 이제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이 사학을 어떻게든 끌어내고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국자감에다가 국학칠제라고 하는 전문 강좌를 둡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는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장학재단이었던 양형고라는 것도 설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5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백성에게 약을 무료로 나눠줬다. 이건 뭐죠? 해민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겠습니다. 다음 사진전에 전시된 사진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고려의 문화유산입니다. 찬란한 불교 문화에 꼽혔던 고려시대의 문화유산 사진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람합니다. 찬란한 불교 문화에 꼽혔던 고려시대의 문화유산 사진전.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은 뭘까요? 요거는 이제 언제냐면요. 원간섭기 때 모습이에요. 원간섭기 때. 여기 이제 여기 나오는 지문에 나오는 사진은요. 그림이죠. 해어의 양류 관음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간섭기 때 보면요. 이러한 어떤 해어의 양류 관음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월 관음도 아니면 지장보살도 뭐 관음보살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 불화죠, 불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왕족들이라든가 건문세족들이 이 구복족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복족 요구, 현세의 어떤 구복에 대한 복을 구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런 불교의 어떤 불화들이 상당히 유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건 되게 문제가 좀 쉬운 건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고려 후기, 바로 원간섭기 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고려시대의 문화유산 찾아보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역. 금동 영가 7년경 열애 입상. 자, 이거는요, 고구려예요, 고구려. 그렇죠. 기역은 고구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구려.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이 되겠죠. 자, 이 금동 영가 7년명은요, 이름에서 벌써 알 수 있지만 영가 7년명. 이게 광배라고 하죠, 여기 뒤에. 광배, 여기 뒤에 보면은, 불상 뒤에 보면은, 언제 제작되었는지 나와요. 그게 영가 7년명, 539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년명. 언제 제작이 되었는지 그 연도가 쓰여있다 해서 기년명 금동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억 고구려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자, 니은입니다.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입니다. 이 고려 초기 때죠. 그쵸? 이 고려 맞아요. 소조불중. 소조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점토로 만든 불상을 소조라고 하는데 이 소조불중이 가장 오래된 거예요. 영주 부석사에 있습니다. 고려 초기 때. 상당히 큽니다. 예. 큰 어떤 불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상. 맞는 거고요. 니은 맞아요. 디귿. 하남에 있는, 하사창동의 철조 석가열의 좌상. 자, 이름이 이렇게 긴데, 사실은 이게 뭐, 예전에는 이름 뭐냐면, 광주 충국리 불상이라고 해서, 광주 충국리 철불. 예, 철로 만든 불상이기 때문에 철불이라고 합니다. 자, 요 디귿 같은 경우도 고려입니다. 상당히 거대 불상의 모습이죠, 거대 불상. 고려 초기 때 어떤 거대 불상의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호족들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신들의 어떤 그런 독특한 어떤 그런 불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역시, 이것도 맞는 거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먹었죠. 방가사유상. 이건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삼국시대 전체적으로 유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삼국시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유행했던 불상이 바로 방가사유상입니다. 방가사유상. 하지만 뭐 고구려 시대의 방가사유상은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니은과 디귿. 몇 번이죠?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가겠습니다. 가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죠. 가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가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병산서원이네요. 병산서원. 여기 서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교육과 또 제사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원입니다. 조선시대, 조선 중기 이후로 대표적인 어떤 지방의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산서원은 누굴 배양했냐면요. 유성룡, 그렇죠? 유성룡을 배양한 곳입니다. 알죠? 봉정사 같은 경우는 뭐죠? 가장 오래된, 현재까지 존재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에요.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이죠. 다음에 법흥사지 7층 석탑, 법흥사지 7층 석탑은 요거는 통일신라 시대 대표적인 전탑 양식, 전탑이라고 하나 벽돌로 쌓아 올린 거죠. 벽돌로 쌓아 올린 전탑 양식입니다. 전탑 양식. 자, 도산서원은 누굴? 예. 퇴계 이황의 제자들이 퇴계 이황을 배양하기 위한 거죠. 퇴계 이황. 이황 선생을 배양하는 그런 곳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다 안동이에요. 안동. 안동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동 지역에 대한 내용을 찾아내시면 되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1번. 대몽항쟁을 펼친 삼별초의 근거지. 삼별초 어디로 옮기죠?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로 가죠. 제주도로 갑니다. 아니죠? 2번. 홍건적이 치면 사실 공민왕이 피난한 지역. 공민왕이 피난한 지역. 바로 안동 지역입니다. 요거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2번이 맞습니다. 자, 나머지 볼게요.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과 항전을 벌인 장소. 남한산성이 있잖아요. 그쵸? 남한산성. 4번. 양원수가 있기는
군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한 곳을 조사한다. 강화도가 되겠습니다. 강화도. 자, 5번 북로 군정서. 자,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 군정서군이 일본군의 대승을 거둔 전적지. 어디죠? 청산리죠. 청산리. 그쵸? 청산리인데 청산리는 어디 있어요? 예. 북간도 지역 있죠? 북간도. 간도 지역 중에서 북간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2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